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거대한 창문에서 쏟아지는 달빛을 반사했다. 진성그룹의 펜트하우스는 마치 예술작품처럼 완벽했다. 모든 가구, 모든 장식품이 세심하게 제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곳에는 집이라고 부를 만한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화려하지만 영혼 없는 거대한 금빛 세장이었다. 서지우는 벨벳 소파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임신 6개월째인 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움직임만이 이 적막한 공간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남편 강태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인 그는 몇 시간 전에 집에 왔어야 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지우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태준이 아니라 무표정한 얼굴의 가사도우미였다. 사모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회장님 오시면 같이 먹을게요. 가사도우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다. 지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한때 그들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동화 같았다. 재벌 3세와 평범한 첼리스트의 만남. 태주는 그녀의 연주회에 매일같이 찾아와 가장 비싼 꽃다발을 보냈고 그의 열정적인 구애 앞에 지우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손길은 늘 따뜻했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그가 진성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른 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은 그에게 잠시 머무는 호텔이 되어갔다. 특히 몇 달 전부터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조차 그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잘 됐군. 진성그룹의 후계자가 필요했으니까. 그 말은 지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정이 거의 다 되어서야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피곤함과 짜증으로 굳어 있었다. 왔어요, 식사는.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밖에서 했어. 그는 지우를 지나쳐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울어서는 안 된다. 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재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지우는 힘없이 식당으로 걸어갔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 정갈하게 부쳐낸 전,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 그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 차가운 음식들이 마치 자신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한편 서재에 들어간 태주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졌다. 그는 거대한 가죽 의자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우의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곧 다른 얼굴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의 비서. 한유라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능하고 아름다웠으며
태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을 가졌다. 그녀는 태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언제나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었다. 지우의 순수함에 끌려 결혼했지만 태준은 점차 지우의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반면 유라는 그와 같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는 긴장을 풀 수 있었고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 몇 주 전 유라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무슨 일이지?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사모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제야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유라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오히려 그 태도가 태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말해봐. 한 비서, 괜찮아.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입을 열었다. 최근 사모님께서 외출이 잦으십니다. 물론 임신 중이시니 기분 전환이 필요하시겠지요. 하지만 갤러리를 운영하는 옛 남자친구분을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서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지우에게는 대학 시절 잠시 교제했던 선배가 있었다. 지금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우가 가끔 그림을 보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자주라는 유라의 말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유라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물론 아무 사이도 아니겠지요. 사모님 같은 분이 그럴 리가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에 물러섰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태준의 마음에 뿌려졌다. 그날 이후 그는 지우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의 사랑은 소유욕과 자존심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고 오늘 유라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퇴근 직전 유라는 불안한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걸 회장님께 드려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뭔데? 태준은 짜증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지우가 한 남자와 카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바로 그녀의 옛 남자 친구였다. 사진은 교묘한 각도에서 찍혀 두 사람이 실제보다 훨씬 더 다정해 보였다. 남자가 지우의 손을 잡으려는 듯한 순간을 포착한 사진도 있었다. 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익명의 제보자가 회사로 보냈습니다. 아마 회장님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말을 흐리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너무 걱정되어 회장님께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태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지우의 미소는 그가 최근 몇 달간 보지 못했던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다른 남자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유라가 교묘하게 조작한 상황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높은 자존심과 오만함은
아내의 불륜 가능성 앞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를 시커먼 질투와 증오가 채웠다. 서재의 의자에 앉아있던 태주는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사진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지우,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문을 벌컥 열었다. 식당에서 홀로 앉아있는 지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처연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저 가증스러운 모습 뒤에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성큼성큼 지우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놀란 지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태준 씨. 태준은 차갑게 식은 음식들이 놓인 식탁을 경멸적으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지우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소나기 힘의 지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이런다고 내가 감동할 줄 알았나. 위선 떨지 마. 태준 씨. 무슨 말이에요? 아파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아파내온 더 아파야 해.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아주며 비웃었다.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입 닥쳐. 태준의 고함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는 식탁 위에 있던 음식들을 팔로 쓸어버렸다.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다. 태준은 깨진 접시 파편들 한가운데 서서 증오에 찬 눈으로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오늘부터 넌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넌 내 감시 아래 살게 될 거야. 어디서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완벽했던 그들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우의 길고 긴 악몽은 그렇게 그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의 손에 의해 시작되고 있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달빛 아래서 날카롭게 빛났다. 서지우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몸을 떨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했던 식탁은 이제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 강태준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가 내뿜는 냉기는 펜트하우스 전체를 얼어붙게 할 것만 같았다. 일리오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우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발밑에서 깨진 접시 조각이 버석거리는 소리를 냈다. 태주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고 서재로 끌고 갔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재의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우를 의자에 거의 내동댕이 치듯 앉히고 파일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봐, 내 더러운 행각에 대한 증거들이니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어젯밤 그를 분노하게 했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대학 선배와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마치 연인 사이의 대화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 기록이 인쇄되어 있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당신 얼굴이 더 좋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기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당신을 잘 대해주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치 지우가 보낸 답장처럼 꾸며진 메시지가 있었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낼게요. 당신이 있어서 큰 힘이 돼요.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전 이런 문자를 보낸 적 없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조작, 누가 이런 걸 조작해서 나한테 이득 볼 게 있지. 넌 내가 바보인 줄 아나. 정말이에요. 태준 씨,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매달리려 했다. 이건 함정이에요. 누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그녀를 차갑게 밀쳐냈다. 지우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충격에 배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기 집어치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내 뱃속의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인지도 의심스러워. 그 말은 지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다. 그녀의 사랑, 그녀의 믿음, 그녀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사실 그 증거들은 한유라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사진을 제보한 후 그녀는 태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흥신소를 고용해 지우의 뒤를 밟게 했고 그들이 찍어온 수십 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사진들만 골라냈다. 문자 메시지는 전문가를 통해 정교하게 조작되었다. 지우의 평소 말투와 습관까지 분석하여 누가 보아도 실제 대화라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을 태준에 대한 충성심과 걱정으로 포장했다. 회장님,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회장님께서 속으시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어떻게 회장님께, 그것도 회장님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고 이미 질투와 배신감에 눈이 먼 태준에게는 그녀의 말이 곧 진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기만했다는 생각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다시 서재,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눈물 따위로 동정을 구할 생각 마. 역겨우니까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집사가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오늘부로 사모님의 모든 외부 활동을 금지한다. 휴대폰, 노트북 전부 압수하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해. 모든 통화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방문객도 마찬가지다.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감시해, 알겠나? 집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지우와 태준을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감히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가봐. 집사가 나가자 서재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전 당신 아내예요. 아내 태준이 비웃었다. 내 명의의 먹칠을 한 여자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넌 그저 내 아이를 낳을 도구일 뿐이야. 아이를 낳는 순간 넌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다. 그 남자한테 가서 실컷 위로나 받으시지. 그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서재를 나갔다.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배신감뿐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그녀에게 감옥이 되었다.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은 압수되었다. 가사 도우미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멀리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했다. 예전에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경계심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음식을 보아도 헛구역질만 나왔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다.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연인들.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처럼 느껴졌다. 태주는 매일 밤 집에 들어왔지만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그는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마주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무관심과 경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매일 밤 그녀의 심장을 베었다. 지우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다. 태준의 사업적인 적들이 그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일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정교한 함정을 팔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한율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녀에게 유라는 그저 유능하고 친절한 남편의 비서일 뿐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그토록 증오하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을 꾸몄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널 지켜낼 거야. 그녀는 아이를 생각하며 간신히 버텼다. 아이는 그녀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문득 그녀는 문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리려는 소리였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태준일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온 그는 지우의 옆에 걸터 앉았다. 그의 몸에서 진한 위스키 향이 났다. 서지우.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이 섞여 있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배신한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말해봐,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뭐였지? 돈명에 내가 다 줬잖아. 그런데 왜 전 배신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다. 거짓말. 그는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침대에 밀쳤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 넌 내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널 가질 수 없어. 죽어도 내 곁에서 죽어야 해. 그의 집착과 관계는 지우를 공포에 떨게 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욕의 눈먼 괴물의 추악한 독백일 뿐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그녀를 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밤새도록 그녀를 비난하고 저주했다. 그의 모든 말은 독화살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동이틀 무렵 그는 지친 듯 잠이 들었다. 지우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완벽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 거대한 금빛 세장 안에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이와 함께 홀로 살아남아야 했다. 강태준의 광기 어린 저주가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서지우는 텅 빈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위스키 향만이 남아 어젯밤의 악몽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그녀의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태주는 지우의 삶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빼앗아갔다. 수십 년간 강씨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온 박 집사장이었다. 그녀는 지우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주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집사장, 오늘부로 그만두도록 해. 퇴직금은 두둑이 챙겨주지. 박 집사장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실수를... 내 집에선 내 결정이 법이야.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어. 태주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차갑게 말을 잘랐다. 계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우는 황급히 내려왔다. 태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집사장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태주는 지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신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이 집에 필요 없어. 그는 박 집사장을 향해 턱짓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박 집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지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사모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쫓겨났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 집사장이 떠난 자리는 곧바로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한유라가 직접 골라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새로운 집사. 오정숙은 깡마르고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없는 유리구슬 같았고 그녀가 이끄는 가사 도우미들 역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지우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태준의 학대는 정신적인 것에서 육체적인 것으로 서서히 번져나갔다. 그는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말려 죽이려 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식사였다. 임신한 그녀에게는 풍부한 영양이 필요했지만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은 형편없었다. 차갑게 식은 멀건죽, 간도 거의 되지 않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비린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다. 이게 뭐예요? 지우가 처음으로 반항했을 때 오 집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사모님의 건강과 태아를 위한 특별 식단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 식단이라는 말은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다. 이것은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였다. 지우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지로 삼켜야 했다. 그녀가 음식을 남기는 날에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다. 배고픔은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갉아먹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사업상 중요한 손님들을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는 지우에게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라고 명령했다. 잠시나마 그녀는 희망을 품었다. 어쩌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인 척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였다. 지우는 잘 꾸며진 마네킹처럼 그의 옆에 서 있어야 했다. 그는 손님들에게 그녀를 몸이 좀 불편한 제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내라는 뉘앙스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저녁 식사 내내 그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손님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 때면 그가 대신 대답하며 대화를 차단했다. 지우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에서 그녀는 홀로 투명인간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느낀 굴욕감과 소외감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었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한유라가 펜트하우스에 나타났을 때였다. 그녀는 긴급 서류 결제라는 핑계로 종종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방문은 지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다. 어느 주말 오후, 지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유라가 들어왔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비서의 가면을 쓴 채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지우의 초췌한 모습을 훑으며 만족감에 빛나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사모님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요. 식사는 제대로 하셔야죠. 지우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 그녀를 노려보기만 했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준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서재 안에서 두 사람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는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유라는 일부러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지우는 열린 문틈으로 유라가 태준의 넥타이를 자연스럽게 고쳐주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단순한 상사와 비서의 관계가 아니었다. 유라는 지우의 고통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과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뱃속의 아이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작은 생명의 태동은 그녀에게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 힘내세요.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차올랐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내게는 이 아이가 있어.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위험해져. 그날 이후 지우는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학대에 수동적으로 고통받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생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맛없는 음식을 꾸역꾸역 삼켰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 아기를 위한 거야. 그녀는 오 집사와 감시하는 가사도우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방 안에서 운동을 했다. 체력을 길러야 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가 어릴 때 들었던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 그녀가 연주했던 첼로의 선율, 그리고 언젠가 아이와 함께 가고 싶은 푸른 바다에 대해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저항이자 희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인해졌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모성애라는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밑은 거무죽죽하고 뺨은 헬쑥했다. 하지만 불룩 솟아오른 배를 감싸 안은 그녀의 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가 어떻게든 널 지켜줄게. 이 지옥에서 반드시 너를 데리고 나갈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육체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과 모성애까지 파괴할 수는 없었다. 지옥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위한 가장 강한 전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절대적인 고립 속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어갔다. 지우에게 하루는 그저 또 다른 형벌의 시작일 뿐이었다. 감시의 눈길과 영양가 없는 식사, 그리고 태준의 싸늘한 경멸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지은 것인지,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진실을 붙잡지 않으면 이 광기 속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기러기해야 해. 어느 날 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모든 부당함과 진실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만은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가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일지도 몰랐다. 문제는 일기장과 펜이었다. 그녀의 모든 소지품은 압수되었고 방 안은 주기적으로 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 감시의 눈을 피해 자신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결혼 전 사용하던 낡은 트렁크 안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결혼 선물로 받았지만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가죽 표지로 된 고급 노트와 만년필 세트였다. 태준과 새로운 직원들은 아마도 이런 낡은 물건에는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우는 침대 밑에 노트를 숨기고 첫 글자를 써내려갔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만년필이 사각거리며 종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기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의 사랑하는 악에게. 그녀는 아이에게 편지를 쓰듯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금은 그 사랑이 어떻게 증오로 변해버렸는지, 자신은 결백하며 이 모든 것은 누군가의 잔인한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며 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눈물이 잉크 위로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일기를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너져가는 자아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행위였고,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진실의 조각들을 노트에 채워나갔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일기장을 낡은 트렁크 가장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겼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한유라가 보낸 가사 도우미 중 한 명이 집안 사정으로 급히 그만두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임시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바로 임 여사였다. 임 여사는 예순에 가까워 보이는 주름진 얼굴에 선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다른 가사 도우미들처럼 말이 없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무관심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임 여사는 이내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을 눈치챘다. 임신한 젊은 안주인이 죄수처럼 갇혀 지내는 모습, 그녀에게 제공되는 형편없는 식사, 그리고 그녀를 향한 오 집사의 날카로운 감시와 경멸. 평생을 힘겹게 살아온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학대로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지우가 현기증을 느끼며 복대서 휘청거렸다. 바로 옆에 있던 임 여사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부축하려 팔을 뻗었다. 이오델, 오 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당신 일이나 해. 사모님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임 여사는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대 간신히 서 있는 지우의 창백한 얼굴과 그런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는 오 집사의 잔인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임 여사는 결심했다. 이 젊고 가여운 생명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그날 밤이었다. 지우의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들어온 임 여사는 주변을 살핀 후 재빨리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침대 옆 협탁에 놓았다. 따뜻한 김이 나는 군고구마 하나였다. 지우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임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지우와 군고구마 하나만 남았다. 지우는 협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고구마를 집어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수주일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정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가 입 안에서 녹아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이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거대한 위로가 되었다. 임 여사의 작은 친절은 꺼져가던 그녀의 희망에 다시 불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고구마를 전부 먹었다. 뱃속의 아이가 기뻐하며 움직이는 것 같았다.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냈다. 아가야, 오늘 엄마는 아주 맛있는 군고구마를 먹었단다. 그리고 아주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았어.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희망을 버리면 안 되겠지, 그래.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임 여사는 그 후로도 종종 감시의 눈을 피해 지우에게 작은 음식들을 몰래 가져다 주었다. 삶은 계란 하나, 과일 한 조각, 따뜻한 우유 한 잔. 그것들은 양적으로는 미미했지만 지우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하게 혼자가 아니었다. 이름 모를 이 동맹은 그녀에게 내일을 버틸 힘을 주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한 노파의 작은 친절이 연약한 두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임 여사의 작은 친절과 비밀 일기장 덕분에 서지우는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는 감옥의 간수인 오 집사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 집사의 보고는 곧장 한유라의 귀로 들어갔다. 한유라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서지우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 오 집사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강태준의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유라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나의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강태준이 2번 다시 서지우를 여자로, 아내로 보지 못하게 만들 아주 치명적인 한 방. 그녀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움직였다. 거액의 돈을 주고 사람을 썼고 서류를 위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었을 때 그녀는 비장한 표정으로 태준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유라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다. 평소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과 달리 흐트러진 유라의 모습에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무슨 일이야? 유라는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태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한 장이 들어있었다. 태아와 북의 푸시이아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는 냉혹한 결과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냈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사모님께서 몰래 검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차라리 제가 이걸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회장님께서 받으실 상처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배신감, 그를 항상 괴롭혔던 의심이 이제는 끔찍한 진실이 되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의 아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왔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더러운 셔생아로 채우려 한 용서할 수 없는 기만이자 반역이었다. 크윽. 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시뻘겋게 변했다. 그는 보고서를 주먹으로 구겨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스위트 아합기. 그는 이를 갈며 아내의 이름을 내뱉었다. 유라는 그의 등 뒤에서 두려움에 떠는 척하면서도 입계는 거의 보이지 않는 만족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날따라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방눈처럼 포근하게 내리던 눈은 태준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할 무렵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로 변해 있었다. 꽝!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눈보라를 몰고 온 태준이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분노에 찬 악마 그 자체였다. 그는 곧장 지우가 있는 침실로 향했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눈을 보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에게 첫눈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험악한 기세에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태준 씨. 그는 대답 대신 그녀의 팔을 잡아챘다. 따라와. 그는 거의 질질 끌다시피 그녀를 거실을 지나 펜트하우스의 넓은 야외 테라스로 끌고 나갔다.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지자 얇은 실내복 차림에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찔렀다. 이게 먼지밭 태준은 구겨진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종이는 눈보라 속에서 펄럭였다. 지우는 간신히 그것을 붙잡아 내용을 확인했다. 불일치.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그녀는 절규하며 그에게 매달렸다. 태준 씨, 제발요. 이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우리 아이란 말이에요. 닥쳐. 태준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다. 지우는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졌다. 감히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불러 역겨운 것. 그는 눈밭에 쓰러진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를 눈밭 위에 강제로 무릎 꿇렸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지우의 몸은 금세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다. 빌어. 내 죄를.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잡종의 죄를 빌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소리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다. 잘못했어요. 제발. 아이가 위험해요. 지우는 울며 애원했다. 추위와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 잡종이 내 아이일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나. 그는 비웃었다. 그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보라 속에 무릎 꿇고 있는 임신한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는 한 마리의 벌레와 다름없었다. 그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추위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영혼까지 파괴하려 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인 대가다. 넌 이 눈 속에서
얼어붙어 네 죄를 씻어내야 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우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끔찍한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서 온 긴급한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지우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이미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지우를 경멸적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는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차가운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기어가듯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뒤로 핏자국이 눈 위에 붉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간신히 실내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랫배의 통증은 극심해졌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단 하나만을 생각했다. 안 돼, 아리아기. 질투가 빚어낸 죄악은 이제 막 피어나려던 작은 생명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휩쓸고 간 테라스의 문 앞에서 서지우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창백한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강태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독한 술을 들이켰고 오 집사를 비롯한 가사 도우미들은 그의 분노가 두려워 아무도 감히 쓰러진 안주인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때였다. 임 여사가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나왔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젊은 사모님에 대한 걱정에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복도를 나온 그녀는 대리석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과 그 끝에 쓰러져 있는 지우를 발견했다. 사모님,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재빨리 지우에게 다가가 코에 손을 대보았다. 희미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다. 임 여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늙은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을 발휘해 지우를 부축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침실로 옮겼다. 지우의 몸은 얼음덩이 같았다. 임 여사는 두꺼운 이불을 모두 꺼내 그녀의 몸을 덮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꽁꽁 언 손과 발을 계속해서 닦아주었다. 지우는 밤새도록 열에 들떠 신음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아가야, 미안해 라는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임 여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집에서 벌어지는 악마 같은 짓에 몸서리를 쳤다. 다음 날 강태준은 회사에 출근했다. 그는 마치 어젯밤의 끔찍한 일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혹은 애써 잊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냉혹했다. 그의 분노를 부채질했던 한유라는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둔 듯 여유로웠다. 그녀는 태준의 신임을 등에 업고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계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과해진 탓이었다. 태준이 긴급 회의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위조해준 남자였다. 돈은 약속대로 보냈어요. 2번 다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유라는 짜증스럽게 속삭였다. 내 말 명심해.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살아. 알았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고개를 드는 순간 사무실 문틈에 서 있는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난 모양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찰나였지만 태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아, 회장님. 유라는 곧바로 완벽한 비서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의는 잘 끝나셨습니까? 누구랑 통화했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유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준비된 거짓말을 내뱉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잠시 만났던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질척거려서요. 제 사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었던 통화 내용의 파편이 남아있었다. 돈, 입 다물고 살아. 그리고 그 말을 하던 유라의 차가운 목소리와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 스쳤던 아주 미세한 공포.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그는 이 작은 위화감을 애써 무시했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가시처럼 박혔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일이 일어났다. 강씨 집안의 법률 고문인 박 변호사가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태준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모든 법률 문제를 처리해온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에 관한 일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여자 얘긴 꺼내지도 마시오. 아니, 들으셔야 합니다. 박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태준의 앞에 놓았다. 몇 주 전, 사모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신탁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훑어보았다. 지우는 결혼 전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그녀는 그 모든 재산을 뱃속의 아이 이름으로 된 신탁에 기부한 것이었다. 이게 뭐지? 박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진성그룹의 후계자이기 이전에 제 아이입니다. 훗날 아이가 세상의 어떤 풍파를 만나더라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 하나쯤은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고요. 모든 법적 절차는 바로 어제 끝났습니다. 태준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가 할 행동이 아니었다. 만약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면 그녀는 자신의 개인 재산을 지켜서 그 남자와 아이와 함께 떠나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강태준의 아이가 될 태아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은 조건 없는 모성애의 증거이자 아이가 진성그룹의 일원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한유라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보고서, 그리고 박 변호사가 내민 이 신탁 서류. 두 개의 진실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사모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태준은 서재에 홀로 남았다. 그는 지우에 친필 사인이 담긴 신탁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단아하고 고든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서랍을 열어 구겨진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꺼냈다. 그는 두 개의 서류를 나란히 놓고 보았다. 하나는 그의 분노를 정당화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어리석은 죄악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유라의 수상한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다. 돈을 보냈으니 입 다물어.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이었을까? 태주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속은 것이라면 그 생각은 아직 너무나 희미하고 가느다란 것이었지만 한번 싹트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은 그의 견고했던 확신의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고 지우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분노에는 아주 작은 혼란이 섞여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인지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심의 씨앗은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서지우의 신탁 서류와 한유라에 위조된 보고서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혼란은 그를 더욱 폭력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신 차가운 방관자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있는 펜트하우스를 피했다. 진실일지도 모르는 아내의 배신과 거짓일지도 모르는 자신의 죄악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침묵은 서지우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다. 눈보라 속에서의 학대 이후 지우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임 여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은 심각했다. 그녀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어지럼증과 복부의 통증이 수시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매일 밤 일기를 썼고 임 여사가 몰래 가져다주는 음식을 억지로 넘겼다. 그날 오후 지우는 목이 너무 말라 침대에서 일어났다. 임 여사는 잠시 집안일을 하러 나간 뒤였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아주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핑 도는 현기증이 덮쳤다. 그녀는 무언가를 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몸은 그대로 균형을 잃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쓰러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랫배에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지우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다리 사이로 뜨겁고 축축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피었다. 암드 아가야. 조산의 징후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공포로 하얘졌다. 사모님. 소리를 듣고 달려온 임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지우를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맙소사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임 여사는 패닉에 빠졌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그녀는 거실에 있는 전화기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수화기를 들기 직전 오 집사가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 집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안 보여요. 사모님께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셨단 말입니다. 당장 119를 불러야 해요. 임 여사는 절규했다. 하지만 오 집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회장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집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구급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켜요. 임 여사는 그녀를 밀치려 했지만 오 집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제게 주어진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그녀는 임 여사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내려놓았다. 회장님께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미쳤어. 당신은 악마야. 임 여사는 오 집사에게 매달려 울고 빌었다. 하지만 오 집사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다른 가사 도우미를 시켜 임 여사를 작은 방에 가두어 버렸다.
문 밖에서 임 여사의 절규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절하게 들려왔다. 오 집사는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교묘하게 축소해서 보고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있던 태준은 그 전화를 받고 짜증이 치밀었다. 또 무슨 꿍꿍이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알았어. 이따가 들르지.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1분 1초가 지우에게는 지옥과 같았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오직 아이의 이름만을 중얼거렸다. 방에 갇힌 임 여사의 울음소리는 점점 지쳐갔다. 침묵의 대가는 꺼져가는 두 생명의 시간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태준이 오지 않자 오 집사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사모님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회의 중이라는 비서의 답변만 돌아왔다. 태준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오 집사의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조금 불편하다는 말과 그 말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불안감. 박 변호사가 했던 말과 지우의 필체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죄어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그는 미친 듯이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난 후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의 코를 찌른 것은 비릿한 피냄새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거실 바닥에 흥건한 핏자국과 그 한가운데 하얀 유령처럼 쓰러져 있는 서지우를. 유야,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그가 가졌던 모든 분노, 의심, 자존심이 그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배신자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였다. 그는 지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안 돼. 지우야. 정신 차려. 제발. 그는 울부짖으며 그녀를 안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그녀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운전기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차 안에서 그는 의식 없는 지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죽지 마.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 그의 망설임과 침묵의 대가는 아내의 피로 치러지고 있었다.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귓가. 아주 오래전 지우가 했던 말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태준 씨, 전 당신만 믿어요. 그 믿음을 배신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하얀 불빛, 소독약 냄새, 다급하게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와 외침, 피에 젖은 아내를 안고 뛰어들어온 강태준은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제국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아무런 힘도 없는 한낱 남자에 불과했다. 산모가 위험합니다. 수술실로. 의사의 외침과 함께 지우는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옮겨졌다. 태준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뒤를 따르려 했지만 간호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차가운 철문이 그의 눈앞에서 닫혔다.
그 문은 마치 그의 죄악으로 단단히 닫혀버린 지우와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힘없이 복도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 묻은 아내의 끈적한 피가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 그의 앞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개를 들자 눈물로 엉망이 된 임 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뒤쫓아온 모양이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태준의 고개가 돌아갔다. 임 여사의 손찌검이었다. 태준은 뺨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감히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댄 적이 없었다. 당신이 사모님을 죽인 거예요. 임 여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늙고 힘없는 하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준엄한 심판자였다. 그렇게 착하고 가여운 분을 당신은 악마의 악마라고. 그녀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울렸다. 태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임 여사는 품속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던졌다. 읽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세요. 사모님의 피눈물이 여기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그것은 지우의 일기장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마치 사형 선고문을 받아든 죄수처럼 천천히 첫 페이지를 넘겼다. 나의 사랑하는 아에게 엄마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 아빠도 분명 기뻐해 주시겠지.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첫 장부터 그의 심장은 누군가 움켜쥐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가 기억조차 못하는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행복했던 기록은 점차 혼란과 고통의 신음으로 변해갔다. 아가야, 아빠가 요즘 이상해.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웃어주지도 않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오늘 아빠가 엄마에게 끔찍한 말을 했어. 엄마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는 왜 엄마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 가슴이 너무 아파. 그는 자신의 잔인했던 말과 행동들이 지우의 시선으로 그녀의 고통으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눈먼 괴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읽었다. 식사를 굶기고 사람들을 빼앗고 그녀를 고립시켰던 모든 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임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오늘 아주 따뜻한 군고구마를 먹었어. 임 여사님이라는 분이 몰래 주셨단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어, 아가야. 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나 봐.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가 아내를 굶기고 있을 때 한 늙은 하녀가 자신의 온정을 나누어 아내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보라가 치던 그날 밤의 기록이 나왔다. 너무 추워. 아가야, 아빠가 엄마를 눈밭에 무릎 꿇게 했어. 네가 아빠 아이가 아니래. 아니야. 넌 아빠 아이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강태준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거나 딸이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아무래도 괜찮아. 하지만 너만은 제발 무사해야 해. 그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지우는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자신을 학대하는 그를 원망하는 대신
아이에게 아빠를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에 대한 믿음을, 사랑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다. 아마도 그녀가 쓰러지기 직전에 쓴 듯. 글씨가 몹시 떨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가, 만약 엄마가 너와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너의 아빠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그저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잠시 길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 아빠를 미워하지 마.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 아빠를 다시 만나면 엄마 대신 한 번만 꼭 안아줄렴. 사랑한다. 내 아가. 태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다. 영혼이 찢겨나가는 소리였다. 일기장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한유라의 속삭임, 위조된 사진, 조작된 문자, 그리고 가짜 유전자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그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주연 배우로서 기꺼이 그 연극에 놀아났다. 그는 아내를 증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가여워하고 그를 사랑했다. 그 사실이 그 어떤 비난과 저주보다도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휴익이 진성그룹의 냉철한 CEO 강태준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뒤섞여 있었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식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때였다. 끽!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피와 땀에 젖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울고 있는 태준을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와 멈춰 섰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핏발선 눈이 의사의 입술을 향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의사는 무거운 침묵 끝에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다. 강태준에게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아기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망치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태준의 눈앞이 하얘졌다. 아기. 그의 아기. 그가 잡종이라 부르며 저주했던. 하지만 서지우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의 아이, 산모는 과다출혈과 저천증으로 인한 쇼크 상태가 심각합니다.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태준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주 희미한 위안이 되었지만 그 위안은 곧이어 닥쳐올 더 큰 절망의 서곡에 불과했다. 그는 병원 복도에 선 채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그는 자신에게 슬퍼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지옥 같은 복수뿐이었다.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내가 말하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2시간 안에 내 앞에 데려와. 사진작가, 문자 메시지 조작한 기술자, 그리고 한유라 비서에게 돈을 받고 가짜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만들어준 놈까지. 전부 다 강태준의 모든 힘과 권력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오직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 추적은 빠르고 정확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았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앞에 끌려오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은 한율에게 돈을 받고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울며 빌었다.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한 태주는 마지막 목적지로 향했다. 한유라가 살고 있는 최고급 오피스텔. 그가 사준 집이었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유라는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었다. 승자의 여유로운 밤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들어온 사람이 태준인 것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위선적인 질문에 태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와 녹취록, 그리고 지우의 일기장을 그녀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게 다 뭐야?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서류들을 확인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자신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떻게 이걸 네가 한 짓을 전부 말해.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가 제거된 섬뜩한 무우의 상태였다.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순간 유라의 표정이 돌변했다. 두려움에 떨던 그녀의 얼굴에 경멸과 조소가 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결국 알아냈군요. 생각보다 빠르네. 그녀는 소파의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다. 그래요. 다 내가 했어요. 사진도, 문자도, 유전자 검사 보고서도 전부 다 내가 꾸민 짓이에요. 그래서 뭐,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도대체 왜 그랬어? 왜냐고 유라의 눈이 독사처럼 번뜩였다. 당신 옆자리는 내 것이었으니까 서지우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여자가 아니라 바로 나 한유라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난 당신을 갖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에 섞인 독처럼 달콤하고 잔인했다. 하지만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회장님, 난 그냥 작은 불씨만 던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받아서 당신 아내를 지옥불에 밀어넣은 건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의 그 잘난 체면과 지독한 의심병이 내 계획을 완벽하게 만들어줬다고요. 내가 서지우를 죽였나 하니 당신이 죽인 거야. 강태준, 그것은 자백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을 겨눈 마지막 공격이었다. 자신이 기만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인해 자발적인 가해자가 되었다는 진실. 그 진실이 그의 남은 자존심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그는 유라를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다. 강태준 씨, 되십니까? 네, 방금 서지우 환자분께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웅궁거렸다. 탁! 휴대폰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멈췄다. 그의 지우가 죽었다. 아이도, 그리고 이제 아내마저도 그의 손으로 직접 죽인 것이다. 그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를 지탱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분노도, 슬픔도, 복수심도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텅 비어버린 거대한 공허만이 남았다. 그의 표정을 본 유라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서 죽음을 보았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어버린 남자의 눈.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남자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파괴하고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를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실은 밝혀졌고 악녀는 자백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세상에 홀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남겨졌다. 너무 늦어버렸다. 서지우가 죽었다는 의사의 말은 강태준의 세상에 종혼을 구하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안에 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기계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 말이 그의 남은 생을 영원한 지옥으로 선고했다.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던 한유라는 그의 텅 빈 눈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잿더미 같은 공허 한만이 남아있었다. 그 눈빛은 한유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검찰총장에게 연결되는 직통 라인이었다. 나 강태준이요. 지금 내 위치를 보내줄 테니 사람들을 보내시오. 살인 교사범을 체포해야 하니까. 그는 전화를 끊고 유렉에서 등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그의 복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추악한 증거품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이닥친 검사들에 의해 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태준을 저주했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한유라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태준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아내를 어떻게 의심하고 학대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 총수의 스캔들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그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한유라는 살인교사, 사문서 위조 등 온갖 죄목이 더해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발악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차가운 감옥 안에서 끝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태준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못했다. 서지우와 아이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진성그룹 안주인의 장례식에 걸맞게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다. 하지만 태준은 그곳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지우의 유가족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그를 흘끔거렸다. 그는 아내와 자식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그의 슬픔은 이미 가슴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표현할 방법조차 잃어버린 후였다.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은 진성그룹의 회장으로 계속 살아갔다. 그는 이전보다 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일만 했다. 그의 제국은 더욱더 번창했지만 왕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직원들은 그의 분노보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의 눈빛을 더 두려워했다. 그는 지우와 함께 살던 펜트하우스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내린 형벌이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지우가 죽던 날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그 거대한 금빛 새장, 이제는 아내의 무덤이 되어버린 그곳을 홀로 떠돌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지우의 환영을 보았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첼로 연주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눈보라가 치던 날이면 테라스에 무릎 꿇고 있는 그녀의 희미한 뒷모습을 보며 밤을 새웠다. 기억은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되어 그의 영혼을 평생 속박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매일 밤 지우의 일기장을 읽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전부 외워버렸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 위해, 그녀의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달코 다른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다. 그것은 속죄의 행위이자 멈추지 않는 고문이었다. 어느 날 임 여사가 그를 찾아와 사직서를 내밀었다. 더는 이 집에서 일할 수 없겠습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지우의 온기를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임 여사는 떠나기 전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모님께서는 일기장에 회장님을 가여운 사람이라고 쓰셨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 회장님은 그냥 평생토록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이 맞았다. 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다.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다. 그의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지우가 아이를 위해 꾸미고 있던 아기 방이었다. 방 안에는 작은 아기 침대와 그녀가 직접 고른 장난감들이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텅 빈 아기 침대 앞에 섰다. 만약 그때 그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그녀를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이 방은 지금쯤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지우의 마지막 일기 구절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네오의 아빠는 괴물이 아니란다. 그저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잠시 길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사람일 뿐이야. 그녀의 용서는 그 어떤 저주보다도 무거운 형벌이 되어 그의 남은 생을 짓눌렀다. 강태주는 돈과 권력,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후회의 왕좌에 앉아 영원히 기억이라는 지옥 속에서 홀로 살아갈 것이다. 너무 늦었다는 말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